모텔 인테리어는 보통 30객실 정도 된다 그러면 올리모델링을 하려면 1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큰 사업이에요. 나 시공사기 당했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안 자체가 이게 풍지박산 날 수도 있는 큰 이슈입니다. 추가 견적은 시공사가 나쁜 맘을 먹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를 때도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여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시공사 대표이긴 하지만 숙박업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를 모두 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몰입하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 무덤을 파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채널 취지 자체가 제가 여과 없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데 매력이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숙박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시장에서 높아지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와중에 이런 어떤 시공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본 거고, 시공을 하는 주체는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를 잘 선정하는 게 이 사업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 시공사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제가 30대 중반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모텔 시공을 가장 많이 해봤거나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문제들 많았죠. 그러니까 시공하다가 시공사가 도망간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견적 요구하는 사례는 뭐 너무 비일비재하고, 근데 그 추가 견적이 사실 아주 발생할 수 없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그 추가 견적의 폭 자체가 예를 들어서 5억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10억 가까이 이제 추가 견적이 나오고, 이런 현장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모텔 인테리어는 보통 30객실 정도 된다 그러면 올리모델링을 하려면 1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공 프로젝트는 나 시공사기 당했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안 자체가 이게 풍지박산 날 수도 있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숙박업 리모델링을 할 때 꼭 미리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얘기들 오늘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회사의 지명원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지명원은 이 회사에서 현재까지 시공한 레퍼런스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면허, 이 회사에 대한 소개서예요. 시공사는 그 소개서가 대부분이 레퍼런스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게 지명원이니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볼륨의 공사들을 해왔고 어느 유형의 공사들을 많이 해왔구나를 한 번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재무제표에는 사실 매출도 나와 있고 영업이익률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겠구나 하면서 규모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하자보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하자보수는 표준계약서상 1년 동안은 AS가 무상으로 되는 게 보편적으로 이 시공 업계에서 표준계약서에 쓰이고 있는 계약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때에 따라서는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는 또 건물주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 기간이 최소 1년 정도는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계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이나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 권리를 좀 지켜야 되는데, 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으려면 시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공사에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일단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꼭 시공사 선정 전에 미리 이제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건데 안 지켜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시공업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자보수가 어떤 식으로 안 이루어지냐면, 영세한 시공사인 경우에는 망하기도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명백한 이건 시공사의 이슈인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책임의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고 그 대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이 시장에는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마음을 좀 나쁘게 먹으면은 이거는 공사 범위가 아니었다 쟁점화 시키게 되면은 그 하자보수를 안 해줘도 되는 아젠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극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법적으로도 이렇게 밀도 있게 챙겨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시공사의 스탠스 자체가 이 시공사가 얼마나 크레딧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CS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재무적인 안정성이 돼 있는 회사인지가 오히려 정성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오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중간에 이제 공사는 멈춰 있고 돈은 이미 지불을 하셨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공사가 미완인 상태로 쭉 가면 어떻게 되죠? 대출을 받아서 이 공사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를 보고서라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공사 현장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하자보수까지 가기도 전에 공사 현장이 멈춰져 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드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구축 현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만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돼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만나죠. 그런데 들어가면 완전히 강가가 다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지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다시 새 호텔처럼 만들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공기 지연이에요. 숙박업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이슈로 좀 늘어질 수는 있거든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숙박업 시공은 우리가 뭐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스케일이 달라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보유한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막대한 비용의 이자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공사를 하시기 전에 이 시공사가 그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지명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시공사가 얼마나 많은 숙박업 시공을 해봤는지가 나올 거고요. 더 정확하게 그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이 시공사와 일을 해본 리모델링 기점주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 점주와 인터뷰를 해보면 상당히 정성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시공사의 사무실을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시공사의 사무실을 간다는 거는 일단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고요. 유령 사무실을 쓰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무실에 실제 가면은 규모도 파악할 수 있고 일하는 분들의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고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설계 도면이 짱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잘 나와 있어야지 비교 견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딩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 비딩 과정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무슨 이슈냐면 설계 도면이 없이 비딩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설계 도면은 우리 미니카를 하나 사더라도 조립하잖아요. 그 사용 조립 설명서예요. 공사도 똑같이 그 조립 설명서가 있어야지 어떤 자재가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자재가 어떤 공법으로 시공이 돼서 이게 인건비가 몇 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계산되는지가 다 로직이 있잖아요. 그런 로직들이 전부 다 수치화 도면화되어 있는 게 도면이기 때문에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견적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공사들도 같은 내역 기준으로 비딩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도면이 정확해야 비딩이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을 때도 크게 차이 나지 않네, 항목별로 봤을 때, 그러면 싼 시공사를 크레딧이 현재 없더라도 믿어볼 만한 다른 포인트가 있으면 뭐 맡겨보시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건축주의 몫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제 숙박업의 경영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을 강의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강의 오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견적이에요. 추가 견적이 제일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모텔 시공은 한 30개짜리 있더라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의 추가 견적이 발생하는 건 억 단위로 발생하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추가 견적이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처음에 비딩 볼 때는 적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추가 자금을 요청을 하는 거고 추가 견적을 내지 못하면은 공사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으로 보통 가거든요. 제일 문제인 거예요. PD님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싸게 해주는 업체인데 크레딧이 없어도 한번 맡겨보겠다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경험이 적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견적은 시공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를 때도 발생을 해요. 모텔 공사 같은 경우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수치가 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설비 문제, 공사 마감을 끝냈는데 그때서야 설비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시 마감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사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현장 소장님이 한 34개의 하도급 공정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컨트롤이 유기적으로 되면 좋은데 숙련도가 높지 못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목수를 오늘 5명 안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0명이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공법이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인건비가 하루에 5명씩 터지겠죠. 그런 식으로 견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견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견적 문제가 비단 시공사가 뭐 사기를 치려거나 나쁜 마음을 먹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텔 시공에 대한 숙련도가 낮을 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돌아오면 많이 해보고 크레딧이 있는 시공사에 비딩을 한번 거쳐보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결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계약서상 갑은 건축주고 을은 시공사지만 공사의 키가 넘어가면 공사업체가 공사를 멈추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 와요.
대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다른 시공사를 여기 들어오라 그래도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해질 거고, 그 시공사가 남이 하던 현장에 들어와갖고 이걸 하려 그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악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기존 시공사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간다기보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스탠스가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상황들이 충돌을 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발생하면은 이렇게 달래서 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에서도 공사를 하다가 멈춰서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나가보면은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좀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바로 시공을 해드리는 경우보다는 기존 시공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가 가능하다면 얘기를 해보는 거, 그런 이제 현장들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견적이에요. 과견적은 추가 견적이랑 약간 달라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견적이 나온 거예요. 나의 예산에 너무 터지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사실 두 가지죠. 건축주가 계획하는 공사가 자기의 어떤 비전과 실제 갖고 있는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들은 어떻게 좁힐 수 있냐면, 일단 설계도면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때는 설계도면에서 내가 한정적인 예산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판단들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리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비딩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공사에서 과견적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시공사가 나의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설계 도면에서 힘을 뺄 곳들을 찾아가지고 라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 시공사들이 그 기준으로 다시 비딩을 돌려보는 앞 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현장이 과견적이 나왔다 그러면 빨리 기획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공업은 원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지식의 배경의 갭이 가장 큰 업이에요. 왜냐면 이런 억 단위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큰 이벤트고요. 시공사는 매일매일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시공사예요. 정보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공 현장에서 만났는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설비가 망가졌습니다, 이거 무조건 5천만 원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 반박할 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여보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 채널에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의구심을 안 주고 솔직하게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공사와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워낙 단위가 큰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시그널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숙박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를 잘 선정하는 거, 이런 주제는 숙박업 창업을 희망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이런 숙박업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과 또는 궁금한 포인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그냥 조건 없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편하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이었습니다.